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과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지갑을 찾아주던 것뿐인데 유산 상속 조카에게 가능할까요? 아파트 리모델링 분담금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예. 최근 50, 60대 이상 중장년 부부의 그 황혼 이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황혼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와 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혼 이혼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 중에 조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끔 두 용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황혼 이혼과 이 조론의 차이부터 정확히 짚어주시죠. 예, 황혼 이혼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부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은퇴쯤 또는 뭐 그 이후에 이제 혼인 관계를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소하시는 걸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론이라고 하면 이거는 법률로는 이제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이혼을 한 것처럼 각자의 생활을 이제 즐기시는 이런 것을 좀 조론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다만 이제 조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족관계 그 증명서 같은데 여전히 이제 부부로 남기 때문에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법률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시려면 조론이 아니라 이혼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반평생 또는 뭐 그동안 살아온 모든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후 서로가 없는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좀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이혼보다 훨씬 확인해 볼 사항들이 좀 많긴 합니다. 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다시 배우자를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산 중 무엇 하나도 또 상대방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분들을 찾다 보니 황혼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혼과 이제 이혼 소송이랑 그다음에 그 조정 절차에 드는 품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앞서서 아무래도 조정 절차를 먼저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황혼 이혼을 위해 조정 절차를 선택을 했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우선 신청인이 법원에 이제 조정 이혼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네.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분을 송달하게 되고 이것이 한 1,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때 양쪽 모두 기초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법원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에 대한 것도 이제 이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를 이끌어가는 조정장은 사건에 이제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별한 후에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최대 4주 정도 되는 조사관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관 조사나 아니면 조정장의 결정으로 내려진 사전 처분 등이 모두 진행되면 첫 조정 기일이 이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조정이혼 신청 후에 2, 3개월 뒤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말 그대로 절차가 종료가 되고 혼인관계도 해소되는데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뭐 다른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조정이 불성립하면 보통은 이혼 절차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네요. 네. 이 모든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그 1회 조정기일에 만약에 끝난다라고 네. 하면 2, 3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만약에 1회 조정기일에 끝나지 않으면 계속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한 회 조정기일마다 뭐 한 달 정도씩은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성립해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또 소송 후에 뭐 1년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될 오래 수도 걸릴 있죠. 수 있겠군요. 예. 이렇게 조정이 불성립한다면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협의 이혼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정이혼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강력한 확정력입니다. 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라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네. 조정이혼의 조정조서라고 하죠. 여기에는 재판이혼의 결과인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력을 갖는군요. 네. 그리고 또 조정이 한번 성립되면 이를 이제 불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 분쟁이 다시 일어날 여지도 사실상 거의 없고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뭐 해외에 거주하거나 법원에 직접 출석할 여유가 없으신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이 법정에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황혼 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보다는 이 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법원은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나요? 네, 그 재산이 형성 유지 그리고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주로 이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여도는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노동이나 아니면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도 포함되고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산 분할 중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부가 공동 형성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령 결혼 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나한테 뭐 증여한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동 형성 재산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혼인 기간 중에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형성된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 혼인 기간 중에도 상속이 있을 수 있죠. 네. 이것도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또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 또 기여한 만큼 다시 또 요구가 가능하고요. 분할 대상 재산에서는 현금, 부동산, 주식, 연금, 퇴직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고 그리고 공동으로 가진 채무도 이제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사실 많이 놓치시는 분들인데 그 땡땡페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도 몇 천만 원씩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그 스텔스 계좌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이 되지 않는 계좌인데 이런 계좌는 그 금융결제원의 그 어카운트 인포라고 하는 계좌 조회 서비스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은닉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재산 숨겨놓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이런 거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비자금의 출처가 그곳에 그렇죠. 있을 수 있다. 황혼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될까요? 네, 이혼으로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좀 5년 이상은 돼야 되고 네.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혼할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 지급 연령에 미달했다면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자가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은 재판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도 가능해서 네. 사실은 이거를 두고 내가 먼저 이혼 소장을 제기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현재는 어떠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 잘 잘안 들리세요?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조그맣게 들려요. 다 키웠는데 나는. 네네. 그럼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잘 들리고 다른 있으니까요. 아니고요. 네네. 제가 아이콘을 등록자이기 때문에 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군요. 네. 예. 근데 좀 깜방에 있는 아시는 형님을 만나러 네. 갔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카자흐스탄 관계자가 외국인 간병인이라고 예. 그러죠? 네네. 네. 외국인 감독님인데 네.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냥 이유 그런데- 없이 소리를 지르셨군요. 네. 예, 막 욕을 하고 막 느닷없이 네. 아니 떼더라고요. 내가 막 방어를 했죠. 제가 다리 오른발이 절단됐거든요. 아니 절단이 아니라 부러졌거든요. 그 철심을 11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예, 요양원에서. 네. 그분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그 넘어지면서 얼굴 양쪽 볼 한 4대 5대 맞고 그 넘어지면서 쓰레기통 큰 거 대차 2개 네. 그 넘어지면서 쓰레기통이 깨버렸어요. 네. 내 이빨이 아파서 그런데 이빨이 제가 좀 충치가 있었는데 네. 그 충치 있는 이빨에서 그게 쪼가가 다 깨졌더라고요. 치아까지 깨지셨고요. 네. 예? 네, 치아까지 깨진 상황이시고요. 치아까지 양쪽. 네네. 네. 흔들리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저희가 예, 신고를 듣는데요.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술 먹으면은 그 병원 측에서 그 부장이라는 행정부장이라는 사람이 네. 강제 퇴원을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가서 한참 먹었어요. 네. 술 한잔 하신 상황이었고
그러셨군요. 네. 네네네. 한 잔을 먹었는데,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잔 먹고서 생각하는 게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집이 없거든요. 네. 근데 병원 측에서 환자 편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이 그냥 넣어주시더라고요. 길거리로. 나가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방을 찾아가셨을 뿐인데 예. 그렇게 외국인 간병인한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고 경찰까지 그렇죠. 네, 오신 네. 상황이군요. 네, 그럼 옆에 차상진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이제 예. 옆방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마시는 거를 먹으면서 이제 그 술을 한 모금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예. 갑자기 외국인 간병인이 폭행을 해가지고, 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지금 치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부상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근데 그 요양기관에서는 이제 퇴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강제 퇴원한 거죠. 네, 그런 집도 없고 상황이다. 할 데가 없거든요. 네, 되게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우선은 좀 이 형사 절차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좀 분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지금 신고를 하시고 나서 경찰서에 혹시 출석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접수만 그쵸. 됐다고 그러고, 네. 아마 25일 날 네. 사건이 났는데, 네. 아직 연락이 없어요. 네, 우선 신고를 하시면 아마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신고만 접수된 상태인지 아니면 고소가 접수가 된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소와 신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고소와 신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와? 고소요. 고구마 할 때 고, 그다음에 소방할 때 소요. 네, 두 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 중에 어떤 걸로 현재 절차가 접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고소가 접수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경찰관이 그 출석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셔서 자초지종을 한번 설명을 쭉 상세히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조사를 입회하시고 나면 이제 상대방을 또 소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출석을 해서 또 뭔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수사관은 요 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이 그때 무언가를 드셨던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의 진술도 또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 쪽 관계자 진술도 듣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으면 그것도 좀 상황도 확인해 보시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수사관이 그 간병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검찰에 그 송치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송치서를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불송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송치를 하는 경우나 불송치를 하는 경우나 어쨌든 수사 기록은 모두 다 검찰로 갑니다. 검찰로 가게 되면, 송치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검찰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2024 형제 땡땡땡땡 해가지고 사건 번호를 붙이고, 불송치가 되면 2024 불제 땡땡땡땡 해서 사건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송치가 된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님이 이것저것 또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시겠죠. 그러다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공판으로 보내시거나, 공판은 이제 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처벌하려면 법원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네. 그 간병사가 간병인이 잠만 주면 그 꼬랑지를 먹어요.
이상이. 그래, 간호사들 왜 싸고 그러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뭐 벌금만 부과할 수도 있고요. 검사님이 그냥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어요.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검사님이 수사기관에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안 수사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보안 수사가 내려오면 수사기관이 이제 검사님이 낸 숙제를 또 이제 경찰관 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무혐의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불송치를 했어도 역시 검사님이 보시다가 뭔가 채울 게 있다 싶으면 이때는 재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의 수사를 조금 더 채우다가 이제 결국 죄가 없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요.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벌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 죄송하지만 뭐 맞을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술을 마신다고 해서 또 때리는 거는 또 그건 또 별개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부상까지 당하셨으면 어쩌면 이제 상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뭐 처음부터 이제 다치게 하실 의도로 때렸냐 아니면 그냥 때렸는데 뭐 실수로 이렇게 상해까지 발생하게 된 거냐에 따라서 걔는 폭행치상이 되거나 아니면 상해죄가 되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요양병원은 CCTV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영상 자료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사관님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아, 왜냐하면 수사관님들이 보통 사건을 60에서 70개씩 들고 계시고 그 전화 하루에 한 통씩만 와도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퇴근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하셔도 잘못하면 이 자료 보관 기간 놓쳐요. 왜냐면 수사관님들이 이게 어떤 법령은 32일, 어떤 건 45일, 어떤 건 60일 막 이렇게 다 다른데, 오늘 수사관님하고 통화했는데 네, 출근 안 하셨대요. 네, 요거 확보해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확보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으면 사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예.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관님들 별로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국민신문고로 그냥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니 좀 신속하게 부탁드린다라고 써서 보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되고 그럼 아마 확보를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병인이 이제 아마 간병인이나 병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술을 드시고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사실 행동을 되게 거칠게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의 직원들이 그분들을 적절히 통제를 하거나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뭐 환자를 뭐 때린다든지 하면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러한 뭐 유사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함께 계시던 분들의 진술과 CCTV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 간병인이 폭행을 하면 뭐 부당하게 뭐 폭행을 했다. 이게 어떤 뭐 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통제를 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부당한 폭행이다라고 하면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런 폭행당한 사실에 따라서 이제 상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그러면 내가 과연 나가야 하느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의료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냐? 이게 또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이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자가 의사의 치료 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치료 방침이라는 게 되게 넓잖아요. 사실 저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거든요. 뭐 푹 자시고 하면 잘 안 자고, 약 챙겨 드시고 하면 몇 번씩 빼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뭐 짜거나 매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해도 옆에서 누가 먹자면 같이 먹고 막 이렇긴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치료 방침에 형식적으로는 어긋난 거겠지만, 이것도 그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해당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르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 병원 안에서 술을 드시는 거는 거의 다 한 번은 또 제지를 한 번 했는데, 또 드시는 거는 이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왜 술을 드실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깜빡할 수 있죠.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취해서 술을 한 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누가 들어도 병원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일 텐데, 규정 보지 않아도. 근데 술을 드셨으니 다들 조금 오해하는 눈으로 이제 이 사건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는 기본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사실 잘못은 했지만 또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때 어떤 개인적인 커다란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 환자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러다가. 맞기 때문에 네, 주인님 저도 설득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묘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병원은 환자를 또 뭐 만약에 이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 해당해서 뭐 기물도 훼손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료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해도, 중요한 건 또 그게 있어요. 진료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 환자를 막 때려서 내보내는 거는 또 적절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폭행을 해서 이제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내쫓는 거는, 그거는 보통 영장 받아야 가능한 행위겠죠. 공공기관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마 통상적인 경우라면 폭행을 행사했다라면 위법하게 판단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퇴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소송 중에 입원 환자 지위 확인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행정자는 욕까지가 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권리 구제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에 좀 비용이 많이 드실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것들만 또 도와주는 그 변호사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비용과 상관없이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법률보호구조공단 같은 데서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송구조나 뭐 이런 절차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법률보호구조공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무조건 사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들이 있긴 할 텐데, 구체적인 거는 기관 방문하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네, 상담자분,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오늘 상담받으신 내용이 유튜브에 영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제대로 확인하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자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아, 네. 그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 이제 변호인이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네. 뭐 비용 부담이 좀 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여기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어서 이런 절차도 좀 있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그 수사기관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다소 처음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수사기관 담당자가. 그때도 흥분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진행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간병인의 경우 병원 소속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원 소속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마 그 간병인과 그 기관 사이에 네.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네네. 자기 사설 간병인일 수도 있지만 네. 아마도 요양병원이기 뉘앙스를 때문에. 보면 네. 요양병원에 소속이라든지 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파견이 왔다든지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네,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인생 네컷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포토부스에 지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와서 친구들끼리 의논을 했는데 친구들은 괜히 엮이지 말고 두고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지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곤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고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지갑에서 없어진 현금의 출처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그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 찝찝한 마음이 들어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때 그 돈을 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털어놨고 피해자한테 변제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경찰이 그런 피해자 연락처를 줄 테니 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한 번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의 송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수사가 종결되는 건가요? 아직 지갑 주인한테 연락을 하진 않았는데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불원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술김에 누군가 놓고 간 지갑 속에 현금을 쓰게 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취득해서 그 안에 든 현금을 몰래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우선 지갑 안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지갑을 가져가는 것과 똑같이 상황에 따라 이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중 어떤 것이 이제 적용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절도는 타인 점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점유가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되어 있는 상태고 타인이 소유인 물건, 그것을 내가 가져가면 횡령이 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갑을 습득하신 곳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라면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있고, 처벌 수위 네. 함께 알려주시죠. 네, 처벌 수위도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실 절도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나요? 그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죄를 이제 네. 반의사불벌죄라고 네네. 부르는데요. 네.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는 물론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려면 그 검사가 이제 유죄를 인정해도 처벌을 피하려면 검사가 그냥 기소유예를 해야지만 네. 그 처벌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갑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 조사는 필수인가요?
네, 그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한 이상 수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건에서 그 피의자가 되더라도 이 신문에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경우에 보면 그 법률 전문가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출석하는 거는 어차피 수사기관은 유죄로 만들 자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출석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상담자께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혹여나 경찰에 송치되는 건 아닐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경찰은 사건이 경중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자분이 과거 전과 유무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사용 금액이 크고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면 송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분이 술에 취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사실 현금이나 아니면 내 지갑과 주머니에 있는 타인 지갑을 좀 뭐 혼동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디 뭐 우체통이나 어딘가에 넣어놓으려고 하다가 주웠다가 뭐 이제 막상 편의점 갔을 때 취해서 뭐 혼동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경찰관이 이제 출석을 했을 때 그분이 봤을 때 이러한 사정들이 좀 진실로 느껴진다. 술 취해서 좀 혼동을 했고 그때 그냥 현금 있어서 현금 낸 걸로 보이고 뭐 그리고 피해자랑도 원만히 협의가 돼서 피해자도 더 이상 뭐 어떠한 이슈 제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수사관님에 따라서는 또 믿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접근하려면 출석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상담자님 말대로 지갑 주인과 합의를 받게 되면 사전에 처벌 불원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피해자와 합의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경찰이 수사 결과에 반영할지 말지를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뭐 언제나 뭐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닌데 없는 것보다는 이제 있는 그래도 게 훨씬 낫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선처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만약 지갑 주인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만약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게 뭐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충분한 정도의 합의를 성의 있게 하고 시도를 했으며 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수사기관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서 봐도 그냥 충분히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고 뭐 그렇구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어서 무리한 합의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규정된 형량만 본다면 비교적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거는 좀 동일한가요? 네, 그쵸. 이게 벌금을 받든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든 해도 어차피 전과 기록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건이 경중이라든지 범죄 피해 전략, 뭐 피해액 정도 뭐 이런 거 좀 고려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에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아예 검사가 법원한테 보내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네. 만일 선의로 분실된 물건을 주어서 경찰서에 맡기고자 했지만 보관 중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우선은 그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거든요. 이 네. 물건을 내가 갖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경찰서나 뭐 우체통에 넣거나 다른 곳에 주겠다는 의사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가 나뉘게 되는데 사람이 바쁘다 보면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습득할 당시에 상태를 기록할 수 있게 사진을 좀 찍어 두시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그 뭐 자기 배우자나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한테 야, 나 이거 지갑 찍었는데 내가 지금 술 취해서 내일 경찰서 주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한번 메시지를 챙겨줘. 이렇게 이제 보내는군요. 메시지를 딱 남겨놓으면 나중에 너 이거 그 점유이탈물 횡령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 제가 원래 이런 의도로 이거를 취득했는데 근데 당시에 술에 취했었고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조금 내가 빨리빨리 못 간 거는 좀 잘못한 것 같다. 근데 애초에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태여 뭐 이거 가지고서 어떤 인생이 바뀔 정도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메시지까지 동료한테 보내가면서 이렇게 했겠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오히려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봐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더 현명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네.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해받아가지고 좀 처벌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구태여 유죄로 판단하지 않던 것들도 최근에는 좀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가령 뭐 이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자기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다시 좀 걸어가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 펴져 있는 거 또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손괴죄로 고소해서 또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갈수록 조금은 팍팍한 네. 게 되는 면이 있기는 하죠.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둘이서만 잘 살자며 서로 위하던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도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을 혼자 이어갔는데요. 남편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 연매출도 상당히 늘었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인생 후반기에 접어드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혼자 갖고 있기엔 재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도 적지 않게 나가고 있고요. 자식이 없으니 물려줄 사람이 없구나 싶었는데 조카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의 큰딸인데 어릴 때부터 이모 하면서 저를 잘 따른 녀석입니다. 최근까지도 제 안부를 챙기는 유일한 조카이기도 하고요. 곧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파트를 물려주면 증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아닌 이모와 조카 사이의 증여는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재산의 일부를 이 조카 앞으로 남겨두려고 하는데요. 조카 녀석이 워낙 착해서 제 부모나 동생들에게 뺏길까 봐 걱정도 돼요. 다른 이들이 재산을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변호사님,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요새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카에게 상속을 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조카는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속, 형제자매의 후순위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언을 공증해서 상속 의사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녀 등 상속 대상이 따로 없는 분들의 경우 보통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계실까요? 네, 그 상담자분처럼 재산이 좀 있으시다면 처분해서 기부하거나 뭐 재단을 설립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신탁 회사에 신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면서 이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해서 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아파트를 조카에게 물려줄 경우 증여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가족 간에 이제 증여가 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모와 조카 사이에 증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4억이라든지 이렇게 그 세금에서 조금 이제 증여세 감면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서 1,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조카 앞으로 유산 상속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유언장을 쓰게 되면 직계 가족이 아닌 조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유언장을 쓰게 되면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하고, 다만 유류분 제도에 의해서 조카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법정 상속분의 50% 정도는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걱정하는 부분이 조카가 유산을 물려받고 난 후에 다른 가족에게 나눠주거나 또 그럴까 봐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유언장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재산이 나눠준 이상 조카가 재산이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증하는 재산의 처분 범위를 이제 제한을 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재산을 주는데 이제 요것을 어떠어떠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할 경우에는 그 효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카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물려줄 재산을 이제 모두 다 신탁을 해놓고 나서 그 신탁의 수익자를 조카로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인 신탁회사가 이제 그 유언을 지금 하시려는 분, 그분의 그
뜻에 따라서 이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카도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조카 입장에서도 자신의 그 가까운 뭐 형제자매 부모가 이러이러한데 뭐 아버지 사업 어려운데 이거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 좀 받자라고 해도 뭐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사실 거절하기도 매우 쉽죠.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아파트지만 제가 처음 마련한 내 집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자녀들도 다 결혼까지 시켜서 저에겐 복덩이 집입니다. 근데 얼마 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왜 리모델링을 하지 의심스러웠지만 아파트가 깨끗하고 튼튼해진다니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분담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더라고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은퇴 후 매달 나오는 적은 국민연금으로 부부 둘이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분담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결국 매매를 고민하게 됐는데요. 조합원 등록을 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와 함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만약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빨리 매도를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파트 리모델링이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재건축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리모델링은 건축물이 이제 노후화가 됐을 때 이 노후화 정도를 좀 억제를 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대규모로 이제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증축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재건축, 재개발과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준공후 기간, 안전진단 등급,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부 체납 의무 뭐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상 부동산의 거래가 자유롭고 건축 기준이 좀 완화된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분담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게 최선일까요? 네, 리모델링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분담금까지 결정된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결과 전망에 따라서 현재 매매가보다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매매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등록을 하고 지위 양도와 함께 매도하면 좋을지 조합원 설립 전에 주택을 미리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적정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 네. 리모델링 완료 후에 매매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과 리모델링이 좀 지지부진해서 매수자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이거는 조금 평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뭐 내가 뭐 판매자로서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그 잠재적인 매수인으로서 한번 가서 상담을 좀 받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건축도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분담금이나 다른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 리모델링 역시 동의유일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조합 사업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각 과반수의 결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동의도 안 했는데 리모델링이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주택법에 따라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한테는 그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에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개발 이익 반영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여러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소위 말하는 뭐 그런 대박이 될 수 있는 그 사건도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시는 곳이 입지와 여러 전망들을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리모델링 후에도 많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좀 빠르게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사실 제일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까지 고려를 해서 하시는 걸로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